주문을 걸고 아이를 위해 조용히 평화롭게 도와주고 금빛으로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우연히 이웃의 어떤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할머니가 자신의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남편과 가족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며느리에게 무관심하기까지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 가면 그 할머니의 얼굴이 보일까요? 맞죠? 이야기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는과 함께 해주세요. 메코데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참여 방법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제가 마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고향은 딜롱입니다. 이야기는 마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그녀가 아주 친한 친구인 마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6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이와 마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입니다. 마이가 말하기를 마이는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고 정말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성장하면서 각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이는 딜롱에 살고 마이는 사이공으로 올라가 일을 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가 전화를 걸어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는 마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이가 연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연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가 물어보자 마이는 그 남자와 몇 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입니다. 마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역시 내 친구답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소란스럽지 않고 드라마가 없었죠.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마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물론 마이도 참석했습니다. 마이가 말하기를 마이의 남편은 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고 키도 크고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말도 아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상대방도 그에게 호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마이는 남편과 함께 타인인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여전히 서로 전화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가 말하기를 시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까다롭지도 않고 너무 관대하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며느리로서 자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는 그런 말을 듣고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런 법이죠. 며느리로 들어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몇 달 후 마이가 임신했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정말 기뻐했어요. 전화로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죠. 서로의 몸 상태에 대해 묻고 입덧은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의사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이도 기뻤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첫 달은 좀 힘들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마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마이가 유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날까지 너무 기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미는 그때 두 사람 다 너무 울었습니다. 미는 도시에서, 마이는 타인인에서 울고 있었죠. 의사에게 물어봤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태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미는 이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가 아니니까 다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는 학창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아프고 몸이 약했죠. 그래서 미는 아마 그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이가 유산한 것이라고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때 마이가 남편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더군요. 미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6대 7개월 후 마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받아야 한다고요.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번 미가 물어보면 마이는 태아가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는 잠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말 힘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2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시겠죠? 마이의 남편은 점점 더 나빠진 태도를 보였어요. 차갑고 분명하게. 마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죠. 마이는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많이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약 6개월 후 마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임신 소식이었죠. 이번에는 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쁘지 않다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여러 가지를 당부했죠. 모든 것을 잘 챙기라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가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첫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쁜 소식은 없었어요. 그때 미는 이제 괜찮겠구나 생각했죠.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고.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그때 마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유산이었죠. 이번에는 마이의 건강이 너무 나빠서 의사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도 지킬 수 없었어요.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고 며칠 동안 입원했어요. 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친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3번이나 임신했지만 모두 잃었죠. 이번에는 마이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누가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요? 미는 마이를 보러 갔어요.
마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죠. 그때 정말 얼굴이 창백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였죠. 그냥 이렇게 친구를 보러 간 거였어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고 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만 흘렸죠. 그 일이 지나고 6개월 후 미는 마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도 끊고 소셜미디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미는 정말 노력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죠. 마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냐고. 하지만 모두가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전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연락이 끊겼구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야기했죠. 미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상님을 위한 장식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곳을 소개해줬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죠.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적인 방식으로 장식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많은 집들이 그걸 많이 주문했죠. 그래서 미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마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마이가 그 일을 맡고 있었죠. 정말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서로를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곳은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기뻐서 울고 기쁜 후에 서로를 탓하며 울었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사라졌어, 마이? 마이가 대답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그때 마이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이가 시집와서 처음에는 집안이 평범했어요. 시부모님도 까다롭지 않았죠. 문제는 그 집에 삼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삼촌은 마이의 시아버지의 동생이었어요. 이름은 빈이었죠. 그 아내의 이름은 론이었어요. 그 삼촌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부담이 그들에게 돌아갔죠. 부부는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의 시댁에서 임시로 살게 되었죠. 마이의 시댁은 타인에 있었고 정말 큰 집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았죠. 마이가 이야기하길 시집 온 첫날에 그 여자분의 시선이 그분은 마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주는 방식이었죠. 또는 음흉하게 행동했어요. 듣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마이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마이에 대해 뒷담화를 전문으로 했어요. 고의로 시부모님이 마이를 오해하게 만들었죠. 마이가 한 일이 맞으면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아직 하지 않은 일은 게으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래서 마이의 시부모님은 마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주의 깊게, 더 관찰하게 되었죠. 정말로 하늘이시여. 남의 집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뒷담화를 하다니. 여러분의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냥 뒷담화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마이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 할머니는 항상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안을 돌아다니셨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 입는 복장이 아니었죠. 아무도 그렇게 입지 않아요. 특히 집에 남자가 있을 때는 더 그랬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마이의 남편을 친근하게 부르셨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흥아, 뭐 하고 있어? 흥, 이리 와서 이모 좀 도와줘.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마이의 남편에게 자주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저것 도와달라고요. 그때마다 음식을 부탁하셨고, 때로는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하셨고, 또는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죠. 결국 마이의 남편과 가까워지려고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눈길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 대화가 오갔어요. 정말 달콤한 말들이었죠. 그 할머니는 그 남자에게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이상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때 마이는 그런 걸 보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이는 그런 의심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마이가 건강이 안 좋았던 시기부터 점점 힘이 빠졌어요. 그런 느낌이었죠. 항상 피곤하고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아프고 그런데도 주변의 일에는 신경을 쓸 힘이 없었어요. 게다가 마이는 남편을 정말 믿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그 표정이 이미 불만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자주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말했죠. 이런 모습으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지. 이런 모습으로는 잘 안 될 거야. 그런 말들이었죠. 그때 마이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할 힘도 없었어요. 방에 누워서 정말 힘든 날들이었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일어나도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임신해도 평소처럼 잘 지낸다고. 게으른 사람만 못하는 거라고. 예전에 제 어머니는 7개월 임신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술 마시러 다녔죠.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두고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의 시부모님도 그 말을 들었죠. 그런데 이모가 계속 그러니까 마이도 점점 불편해졌어요.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 힘들어지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집안일도 못하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 마이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달에 유산이 되었어요. 의사가 태아가 자라지 못한다고 했죠. 그 후 남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집에 오면 방에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모의 아버지, 이 아버지. 언제나 그런 기회를 틈타서 험담하더군요. 온갖 험담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보면 임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돈도 다 날리고 그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녀는 마이의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남편도 그 말을 들었죠. 그러다 보니 그 집안 모두가 마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치 아이를 잃은 게 마이의 잘못인 것처럼. 그런데 마이가 가장 힘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임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마이에 대한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워졌어요. 모든 일은 마이가 혼자 해결해야 했죠. 진료받는 일도요. 남편이 예전처럼 마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어떤 이유를 대며 늦게 가곤 했죠. 혹은 바쁘다고 하기도 했고, 마이가 물어보면 화를 내곤 했어요. 임신한 사람은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냐고, 마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서 뭐라든 다 보고해야 하냐고. 내가 너의 아내인지, 너의 어머니인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더군요. 그럼 그냥 넘어가죠. 마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신이 시작되었죠. 세 번째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더 차가워졌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부모님도 그저 평범한 일로 여겼죠. 아무도 마이가 괜찮은지 상태가 어떤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이 그 일인 것처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동안 관심도 없더니 이제서야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마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부드럽게 제가 말했죠. 마치 결혼 초기처럼. 그때 마이는 놀랐어요. 하지만 기쁘기도 했죠. 귀하신 여러분. 남편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마이를 소홀히 했다는 걸. 이제서야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 번째 임신이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서 힘들었죠. 집안 전체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임신했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귀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모, 그 이모가 말이죠. 이모는 이전보다 더 끔찍했어요. 그녀는 뒤에서 험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얼굴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귀하신 여러분? 임신해서 집안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나는 바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사람이 마치 개구리처럼 변해버렸죠. 이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정상적인 아이는 아닐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거나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평범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그 아이도 고통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무거운 말을 그녀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이의 시어머니 앞에서 말했죠.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이의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나요? 마이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어요. 잠시 동안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조금은 나아지려고 했어요. 한동안 정신적으로 괜찮았어요. 조금 욕심이 생겼죠. 집에 돌아갔을 때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톱 하나 건드리지 않았죠. 잘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잘 잤어요. 정신적으로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바뀐 점이 있죠.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진료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었죠. 셋째 달, 넷째 달이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어요. 여섯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마이의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장모님께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래, 돌아가자. 이제는 마이가 너무 미안해 보였어요. 부모님도 마이가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가 약속했어요.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이와 함께 집에 있을 거라고. 이제는 밖에 자주 나가지 않을 거라고. 여자분들, 마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정말 마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마이가 결심했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기 부모님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뭘 마시고 남편이 마이를 위해 음료를 만들었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때 마이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그가 정말로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한 달 후 다시 유산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아기가 뱃속에서 이미 컸거든요. 몸도 힘들었고 응급실에 며칠 동안 입원해야 했어요. 며칠 입원해 있으니 마이는 초조해졌어요. 계속 병원에 있길 원했죠. 집에 돌아갔을 때 문이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마이가 들어갔을 때 방을 열었는데 뭘 예상하셨나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남편과 이모가 거기서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듯이. 아직 아이도 없는데 집에 돌아오니 이런 광경이 보였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때 마이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남편의 가족이 다들 난리가 났죠. 그 순간 남편이 뛰어나왔고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들어와서 모두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모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욱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너는 그냥 두고 내가 흥을 위해서 할게. 너 같은 건 오히려 해가 더 클 거야. 정말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그랬어요. 정말 화가 나죠. 그리고 그 남편도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마이의 남편이 더 불쌍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은 끝났고 모든 일이 무너졌어요. 그때 마이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다 작성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마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소셜미디어를 삭제했어요.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부터 미까지도요.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부터입니다. 미도 포함해서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좋지 않았어요. 병이 아니라 복통이 있어서 진료받으러 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명확한 병이 아니라서 의사를 찾는 게 아니었죠. 그냥 계속 피곤했어요. 의사에게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계속 피곤함이 쌓여갔어요. 점점 지쳐갔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유도 모른 채 피곤함이 계속됐죠. 먹고 잘 수는 있었지만 힘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때 마이의 어머니가 딸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약을 지어주고 딸을 보양해주려고 했죠. 건강해지길 바랐어요. 3번의 유산이 있었으니 여성의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렇죠, 키6. 마이의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해진 거라고. 그때 스승님이 마이를 보셨고 그 자리에서 마이를 바라보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마이를 바라보시더니 몇 가지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마이의 어머니에게 주셨죠. 마이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스승님이 마이의 어머니를 불러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따로 조언을 해주셨죠. 마이를 데리고 가서 진료받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가 위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정말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고 마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밖으로 나가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마이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마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를 방문했다고. 사실은 마이를 데리고 스승님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할머니는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할머니가 마이를 데리고 스승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자 스승님이 계셨고 마이를 살펴보셨어요. 검사 후에 스승님이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저주받았다고. 이 부온나무는 독성이 강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래 두면 안 된다고 하셨죠. 이게 간을 다 해칠 수 있다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마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고 갑자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승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누가 마이를 주시했는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지 또는 누가 마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는지, 식사 후에 기분이 이상해졌는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이는 심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이 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피가 나왔다고 했죠. 마이는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 전에는 남편이 갑자기 많이 신경 써줬다고 음식을 주고 물도 만들어주고 영양제를 강제로 먹였다고. 그런데 식사 후에는 다음 날 배가 아프고 피가 나왔다고. 그렇죠. 그때 마이는 남편의 관심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악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심각했던 건 세 번째 사건이었어요. 들으세요. 마이가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바뀌었고 네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정상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그때는 잘 자라고 있다고. 그런데 남편 집에 돌아가자 며칠 후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남편 집에 돌아가니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걸 알아야 했어요. 영양제를 더 줬어요. 건강하라고 먹으라고 했죠. 약을 한번 먹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통증인 줄 알았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출혈이 시작됐고 결국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는 이미 많이 컸었는데 유산이 되면 어머니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가 스승님께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어요. 결국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기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었고 누군가가 일부러 음식이나 음료에 뭔가를 넣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죠. 마이는 항상 자신을 탓했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운이 없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거였어요. 그때 스승님이 더 물어보셨고 마이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이의 남편 이름을 부르며 남편을 유혹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스승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이를 괴롭힌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고 그 여자만이 아니라 마이의 남편도 그 여자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그녀에게 빠진 거죠. 그 여자의 말을 너무 잘 듣고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잘못된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남자, 여자의 남편인 분도 그 여자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 여자의 뜻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났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어요. 더 듣기 싫은 이야기죠. 남편은 항상 부혼에 시달렸어요. 그는 아내의 말을 무조건 따랐죠. 모든 것을 그녀의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드러났을 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키식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더욱 심각한 일이죠. 마이의 남편과 관계를 가진 그 이모입니다. 그 후에 남편의 삼촌과도 지내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사람도 있나 싶어요. 사람들이 세 번 바뀌기도 하잖아요. 죽음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승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이를 괴롭힌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이를 2번이나 괴롭혔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정말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천천히, 서서히. 그냥 갑자기 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의심받지 않죠. 스승님은 또 이런 종류의 괴롭힘은 음식이나 음료에 섞이면 효과가 2배가 된다고 하셨어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이 괴로움은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부식시켜요. 사람을 고갈될 때까지 괴롭히죠. 스승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이가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마이는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미에게 할 때 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가 기억하는 말이죠. 미가 물었어요. 이제 남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용서할 생각이 있냐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냐고. 그때 마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깊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그 장면은 지울 수 없어요. 같이 살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걸림돌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괴롭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그 사진은 지울 수 없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Như vậy thì làm sao mà hạnh phúc được? 차라리 한번 확실히 끝내는 게 낫죠. 그렇죠, 키식스. 미는 마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친구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이제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스승님을 만났던 그때 마이의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딸을 걱정하며 정말 속상했죠.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이는 그때 가만히 있었고 그저 손만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스승님께 물었죠. 마이가 물었어요. 아직 해결할 수 있나요, 스승님? 스승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스승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이 슬픔을 해소하는 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야 하고 각각의 간격은 약 2달 정도 있어야 해요. 그동안 마이는 철저히 지켜야 해요. 진지하게. 특정 음식을 먹지 말고 특정 장소에 가지 말고 특히 중요한 건 그 집안의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포함해서요. 스승님은 또 뭐라고 하셨는지 키식스. 이 슬픔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해결하고 싶다면 인내해야 해요. 상대적으로 위험한 건 그 아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이의 어머니는 스승님의 조언을 듣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딸을 세심하게 챙겼죠. 스승님이 말한 대로 그걸 지켰고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했어요. 마이는 그 시기를 회상하며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조금도 실수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마이가 이야기하죠. 마이의 어머니는 정말 힘드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죠.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매일 밤 할머니는 곁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새벽까지 지켜보시다가 주무셨어요. 마치 아이를 걱정하는 듯이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의식 때 스승님께서 향과 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셨죠. 그 후에 작은 그릇을 하나 꺼내셨는데 안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이는 잘 보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승님이 직접 보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의식이 끝난 후 스승님은 그 그릇을 집 뒤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마이는 드디어 푹 잘 수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덜 창백했어요. 전날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그리고 정말 부드럽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마이의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안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이 있을 때 스승님이 점심에 의식을 진행하셨어요. 그때 마이의 어머니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마이는 스승님과 단둘이 방에 있었죠. 그때 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이 주문을 외우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에서 밖으로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구토하고 싶어졌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스승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보셨어요. 억지로 참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몸이 정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참지 말라고 하셨죠. 의식이 끝나고 나서 마이는 곧바로 구토했어요. 마이가 구토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구토한 것이 검은색의 물질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억지로 참지 마세요. 작업이 끝나면 마이가 바로 울었어요. 마이가 울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새까맣게 변했어요. 어떤 하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끔찍하죠. 이런 일이 끝나면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추위도 느껴졌고 점점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마이가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누워서 바로 잠들었어요. 하늘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치료 때 스승님이 다시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큰 부분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아직 작은 부분이 남았다고. 안쪽에 남아있다고. 한 번 더 치료해야 한다고. 그래야 완전히 끝난다고.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이 슬픔이 마이에게 오래 남아있었다고. 너무 오랫동안 깊이 박혀있었다고.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러 번 해야 한다고. 이번 치료 후 마이는 훨씬 나아졌다고. 이전 2번과 비교해서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고 더 이상 구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했어요. 생각이 정리된 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4번째 치료 때 스승님이 치료를 마치고 마이를 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고. 또 조언하셨죠. 건강을 잘 챙기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끝났다고 해서 즉시 건강해지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스승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마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너희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슬픔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사람이 힘들면 그렇지만 그래도 나은 게 있어.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하늘이 너를 도와주고 있어. 슬픔을 해결한 후에 돈이 다 풀린 후에 마이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좋아지고 있죠. 빨리 회복되진 않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어요. 매주 조금씩 피부도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게 되었죠. 이전처럼 무겁고 힘든 기분은 사라졌어요. 마이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약을 달여서 마시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진료받으러 데려갔죠. 그때 의사가 건강이 좋다고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고 문제없다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두 모녀는 서로 안고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왜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 순간 두 사람만이 그 평범한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맞죠? 그 후 마이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마이는 예전부터 손재주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수공예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집안 장식도 스스로 했어요. 그 시기에 조상님을 모시는 제단이 유행했어요. 결혼식도 시작되면서 많은 커플들이 제단을 멋지게 꾸미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술도 배우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며 주문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마이가 말하길 건강이 좋아진 후 일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이는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과. 그 남자는 마이의 사촌형의 친구였어요. 가족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기술을 더 배우고 인터넷에서 알아보기도 하고 천천히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마이가 말하길 건강이 좋아진 후에 일이 조금씩 시작되었죠. 그때 마이는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코아예요. 이 남자는 사촌형의 친구였어요. 가족 모임에서 처음 만났죠.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때 마이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죠. 그때 마이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그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나아가고 싶었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끝내야 했죠. 숨기고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키6. 마이는 그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마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진심으로 마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많이 챙겨주었어요. 마이가 겪었던 상처를 보상해주려는 듯이 그렇게 마이가 겪었던 아픔을 보듬어 주었어요. 키6. 그리고 미를 만난 후 미가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그때 마이는 2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가족이 처음 만났고 결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마이가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충분했죠. 그 결혼식에서 미도 참석했고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힘든 시기가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결혼식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평온해졌어요. 안정적이었고 어느 날 마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에는 미가 기뻐했지만 걱정도 했죠. 이전 3번의 기억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키6. 건강하게 진료받았고 의사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마이의 어머니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정말 철저하게 챙겼죠.
음식을 잘 챙겨주고 여러 가지를 조언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죠. 매달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걱정할 만한 징후는 없었어요. 마이의 어머니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우 철저하게 챙겼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만들었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언했어요. 그런데 애 그렇게 걱정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매달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매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길 바랐어요. 그렇게 9번째 달에 마이가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이 있어요. 그때 마이가 임신했을 때 미도 임신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임신했죠. 그때 미는 자주 전화를 걸어 태양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예전의 모임처럼요. 이번에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기쁨뿐이었죠. 그때 마이가 먼저 아들을 원했고 미는 딸을 원했어요. 그리고 마이의 아기 돌잔치 때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죠. 그때 마이가 말했어요. 이전 시댁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 집이 불안정하다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모와 삼촌이 이야기했죠. 그 일이 일어난 후 가족이 흩어졌어요. 사업이 말도 안 되게 실패하고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상처였죠.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소문에 따르면 마이가 힘든 시간을 겪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어떤 병인지 의사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녀의 몸은 마치 나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병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온하게 살 수도 없죠. 매년 아픈 일이 계속되고 항상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이가 이야기를 마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늘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요. 미도 고개를 끄덕였죠. 왜냐하면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미가 이야기를 아내게 전해주었을 때 미는 추가로 한마디 했어요. 미가 말하길 예전에는 마이가 아이를 잃을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다고. 정말 많은 전화가 오곤 했어요. 마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가 이야기를 나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게 되었죠. 미와 마이에게도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두 아이도 잘 자라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산이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때 남편은 우울한 상태였고 두 번째 임신을 위해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 건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 건가요? 정말 그랬다면 취했겠죠. 그리고는 들어왔고 여러분, 그 힘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만하죠.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나요.